자, 그럼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인사를 2번 하네요. 네,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미진이라고 합니다. 자, 7급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지난 3월 24일 있었던 시험을 다 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절대 집에서 풀고 강의를 들으면 그 신선함이 사라지잖아요. 머리는 우리는 망각의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15분 재서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45분 듣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이번에는 서울시 9급, 7급 풀고 9급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경찰 1차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이게 뭔가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본인 앞에 여러분 앞에 1교시는 7급 서울시 7급 문제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7급 문제지하고 OMR 카드를 옆에 두세요. 옆에 두시고요. 잠깐 OT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지는 앞으로 3개니까 3개의 OMR 카드 3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는요. 제가 이미 인쇄를 요청을 드려놨어요. 우리 수업 끝나면 해설지를 수령해서 반드시 오늘 내로 복습을 합니다. 오늘 내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이 원래는 7급 우리 연강반 기출문제 풀이반의 개강날이에요. 개강날. 근데 이걸로 일단 대체를 하는 거죠. 네, 따끈따끈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7급 기출 문풀반에 대한 OT를 1분 하자면 강의 계획서,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은 상관없어요. 뒤에 보면 강의 계획서 우리 받았죠? 강의 계획서 받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기출 문풀에 해당하는 어휘 한자 자료, 범위에 해당하는 어휘 한자 제가 딱 긁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어휘 한자는 암기를 하시고요.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다음 주 1주차, 2주차, 다음 주가 2주차가 되겠죠? 2주차에 해당하는 문법, 언어, 국어, 의문론, 형태론 예습해 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출문풀도 시간 재서 풀고 해설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별개로요. 여기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좀 있어서 기특한 국어 기본서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기출변형 문제집까지 있어요. 아직 기출문풀반은 안 들어갔어요. 이 다음 달이에요. 기출변형 문제집 정오표가 나왔으니까 출력하셔도 되지만 좀 제가 인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기출변형 문제집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오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침 특강이나 기출 문풀 듣는 학생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 7급 OT를 가볍게 하자면요. 일단은 문법 어휘는 워낙 강세죠. 그래서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1문제 출제됐고 독해가 원래는 서울시는 출제가 안 되는 추세인데 문학 5문항에 독해는 무려 2문항,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7급은 독해가 2문제였지만 9급은 이따 2교시 때 풀겠지만 독해가 무려 5문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6월 달에 서울시 시험도 있잖아요. 그때 독해 문제가 분명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독해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워하는 고전 문학은 당연히 출제가 됐겠죠?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생소한 문제들이 2-3문제가 보일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법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에서 선지가 변형돼서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강조하듯이 기출 문제 자유자재로 풀었다. 기출 변형까지 풀었다. 뭐 기출 변형 문제집이든 아침 특강이든 자유자재로 풀고 아무 문제나 던져줘봐라 할 줄 알면 80점, 85점 이상 당연히 맞고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문제집, 7급 문제집, 7급 시험지를 왼쪽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OMR 카드 두시고 지금부터 시간을 15분을 드릴 거예요. 시험장이랑 다른 환경이죠. 훨씬 편안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니까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15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고 OMR 마킹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네,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푸셨죠? 생각보다 어려웠나요? 네, 어려웠죠.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24일 시행한 여기 점 찍으셔야 되겠죠? 점 찍어야 됩니다. 우리는 점 찍어요. 학원에서 포스터 이런 거는 점 안 찍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점을 다 찍어야 돼요. 점은 연, 월, 일에 대응한다. 점이 없으면 일이 없거나 월이 없거나 이상한 단어가 된다.
됐어요. 7급 A책형이고요.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이 1번이었어요. 보통은 이거 신유형이죠. 동화가 보통 뭐 유음하냐, 비음하냐, 국외음하냐 이런 문제가 대다수였는데 갑자기 동화의 방향 그래가지고 평소에 여기까지 생각 안 한 학생들은 약간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당황한 표정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의 방향은 뭐냐면 동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앞에서 뒤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동화의 방향에 대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행 동화가 있고요. 역행 동화가 있어요. KTX 생각하시면 돼요. 순행 동화가 있고요. 역행 동화가 있다. 그래서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행 동화는요. 앞에 있는 놈이 영향을 줘서 뒤에 게 바뀐다. 이게 순행 동화예요. 그냥 앞에서 뒤로 전진하는 것처럼 순행. 근데 역행은 뭐예요? 거꾸로 오겠죠? 뒤에 있는 놈이 보통 앞에 있을 때 뒤에 있는 놈이 영향을 줘서 앞에 있는 놈이 바뀐다. 이게 바로 역행 동화예요.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향만 파악하면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었어요. 손난로가 역행이었죠. 손난로가 어떻게 되냐면 니은, 리을이 만나면 뭐가 나와요? 리을, 리을로 바뀌는 유마.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손, 날, 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보면은요. 요 앞에 있는 놈이 바뀌었죠. 뒤에 있는 놈 만나가지고 앞에 있는 놈이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뭐 역행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순행인데 한번 볼게요. 불놀이 리은 리을 똑같아요. 유음화예요. 니은이라고 리을이 만나면 리을 리을로 바뀌죠. 그래서 롤 한 다음에 얘가 뒤로 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전미사니까. 불놀이 이런 식으로 연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연음을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놀이 리을 니은에서 뭐가 바뀌었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앞에 있는 애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바뀌면 순행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넣게 쓸게요. 뒤에 있는 놈 바뀌었다. 순행. 앞에 놈 바뀌었다. 역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찰나 마찬가지예요. 니은 리을 만났죠. 유마 다 쉬운 예시였어요. 예시 자체는. 그래서 찰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이 또 바뀌었죠. 뒤에 있는 놈이 색깔을 사용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뭐예요? 다시 순행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강릉 얘만 달라지죠. 나머지는 유음한데 얘는 비음화예요. 한자어에서 받침,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나는 비음화 일종이에요. 그래서 강능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놈 때문에 뒤에 있는 놈이 바뀌었죠? 뒤에 있는 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순행 이렇게 되는 거죠.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부터 어려웠죠? 그 다음 2번.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높임법은 뭐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 며칠 안 남은 9까지 문제에서도 분명히 높임법 관련돼서 나올 거예요. 높임법의 종류 아니면 표준 언어 예조 중에 나올 걸 굉장히 99% 예상을 합니다. 안 나오면 큰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접 높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간접 높임이 뭐냐? 높여야 될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높여라 이런 거죠. 높여야 할 대상이 있어요. 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부장님이든 높여야 될 대상이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 높여라. 간접 높임이라는 거죠. 1번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중요하죠. 두 번째 높여야 할 대상의 소유물 소지품도 높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여야 할 대상의 친분관계 그렇죠. 친분관계 이런 거 간접 높임으로 높여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높이라는 게 간접 높임이냐? 뭘 쓰지 말아라? 직접 높임에 쓰는 특수한 어휘들이 있어요. 특수어휘. 이런 거 쓰지 말고요. 뭘로 써라? 선어말 어미, 시로 그냥 높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시로 높여주지 특수한 어휘 쓰지 마라. 간접적인 높임이니까. 특수어휘는 뭐가 있어요? 계시다, 편찮으시다, 뭘 드시다, 주무시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높임에 특수어휘 쓰지 말고 간접 높임으로 의시만 붙여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부장님의 따님, 담임 선생님의 키, 할아버지의 지팡이, 선생님의 우산 이러면서 높여야 할 대상에 친분관계, 신체, 소유물이 다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간접 높임 쓰면 되는 거예요. 잘못 쓴 거, 직접 높임 특수어휘 쓴 것만 틀렸죠? 몇 번? 대답 안 해줄 거예요? 1번이죠, 1번.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따님을 너무 높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접 높임 쓰지 말고 집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간접 높임으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키가 크다의 시.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는 뭐냐면요. 이 세요는요. 시어요의 준말입니다. 시어요의 준말은 세요도 될 수 있고요. 셔요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요에다가 선어말음이 시를 붙인 거니까 간접 높임이 맞아요. 멋져요가 아니고 멋지세요. 있어요가 아니고 있으세요. 다 시가 붙은 간접 높임의 표현이 적절하게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보기의 내용 중 밑줄진 쓰다의 쓰임이 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다의도 되고 다이도 되겠죠? 두 번째 음절은 의는 의로도 나고 이로도 나니까 그쵸? 다의 관계다. 쓰다의 이 동음이 다의 관계이거든요. 이미 나왔었어요.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쓰다의 다의 관계냐? 요건 두 가지죠. 다의 관계냐 동음 이유 관계냐 요 얘기인데 다의 관계는 내용, 뜻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다의 관계예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거 있으면. 근데 동음 이유 관계는 뜻이 완전 달라요. 그냥 음만 우연히 같아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의 관계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비슷한 뜻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이렇게 찾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생뚱맞은 동음이어를 다 제외시켜버리면 나머지가 다의 관계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1번 기억부터 보면요.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죠. 이거는 진짜 글씨 쓰는 거잖아요. 니은은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죄나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누명, 좀 특이한 단어고. 그 다음에 묘를 쓰는 거는 무덤, 진짜 무덤을 만들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핵심, 반말을 쓰는 거예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입맛이 써. 입맛이 없는 거죠. 입맛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쓰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누명, 무덤, 입맛은 너무너무 특이한 뜻이에요. 다 별개의 뜻인데 요거 반말 쓰다랑 시간을 쓰다는 물론 말이랑 시간이지만 뭘 사용하다. 말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다. 이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시간 다른데요? 다르죠. 다르니까 다의 관계죠. 동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사용하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다라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의 관계는 리을 비읍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 문제가 나왔고요. 김종삼의 민간인이에요. 네,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었어요? 왜 말을 안 해? 뻐끔뻐끔하고 대답을 안 해줘. 이러고 있어요. 몇 번인지 모르게.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네. 시를 몰라도 이걸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해요. 보시면요. 1947년 봄. 1945년에 우리 광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신없을 시기예요. 지금 남북 분단 시기예요. 6.25 전쟁 전 이제. 그래서 남북 분단 시기에 심야에 황해도 저기 이북 해주의 바다예요. 깜깜한 바다에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살살 저어가고 있어요. 몰래 가려고. 그런데 울음을 터뜨린 거죠. 얘기가 영화가 왜 하면서 그러면 다 들키겠죠. 다 죽겠죠. 그 배에 탄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할 때 약간 지금 닭살이 돋는데 그래서 이 모든 배에 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으니까 입을 막은 거예요. 부모가 그랬겠죠. 입을 막다가 아이가 이제 숨이 멎게 된 거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린 영화를 삼킨 곳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보초가 들켜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0몇 해가 지나서도 누구도 그 수심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빠져있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아이의 목숨을 맞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추측은 전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거. 그럼 1번은 뭐냐? 구체적 시공간 47년 봄 심야 황해도 다 나왔죠? 이건 맞는 거고요.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죠? 이남 이북이라고 표현됐고요. 조심조심 노를 저어서 간다고 했어요. 자유로우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 다음 4번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의 수심도 수심이고 한자인데요. 그 다음에 뭐 수심이 가득하다 이 수심 있죠. 한자 자체는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의미를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해설지에 한자는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란 얘기죠.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지를 저는 먼저 봐요. 중심 내용은 제시문을 쫙 보고요. 보통 다른 거는 다 선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철수, 소비는 뭐예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대요. 민주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영희는 소비의 위기의 시대래요. 소비의 위기니까 소비를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수는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소비랑 민주랑 친하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순위는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뜨리겠대요.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 근간, 민주의 근간을 아무튼 없앤다, 터뜨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시문을 올라가면서 소거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 부른다. 소비의 위기래요. 뭔 소린가?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대요. 알겠어요? 소비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핵심 나오죠. 소비의 위기는 뭐? 민주주의의 위기를 선언한대요. 왜 그러지?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민주주의적 토대가 소비를 안 하면 민주주의 토대도 허물어지기 때문이래요. 전략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대요. 여기까지 보시면 소거가 다 됩니다. 일단 아하, 소비랑 민주주의랑 어마어마하게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소비를 안 하면 민주주의 토대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의 위기 시대이고 그러니까 소비를 장려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를 덜하면 민주주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구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소비를 장려를 하긴 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도 세모는 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대량 소비를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터뜨린다, 없앤다 라고 했는데 소비를 덜하면 토대가 허물어지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 소비를 해야 민주주의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셔야 되고 대량 소비를 굳이 찾겠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대량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된대요. 민주주의에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 근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무너뜨린다가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쉽게 나왔죠? 네, 4번.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요것도 신유형이었어요. 요것도 신유형. 그래서 이거를 학생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오해 착각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착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합성어의 구성 방식 이렇게 묶어 있는데 단어나 이렇게 단어, 어휘의 구성 방식, 짜임, 구조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보통은 2개 중에 하나예요. 유형이 2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1유형이 뭐냐면 파생어냐, 합성어냐 가끔 단위로 던져두고 파생어냐, 합성어냐 요거 묻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아니면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통사적 합성어냐 아니면 비통사적 합성어냐 요거 묻는 문제 이렇게 2가지만 나와요. 보통 대다수의 기출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유형이 나왔던 거죠. 3번째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시험에서 얼마나 이걸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3번째 유형이 등장을 했어요. 합성어의 구성 방식을 묻고 있죠.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유형, 합성어의 유형은 3가지가 있죠. 또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은 뭐예요?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하고 안 맞는 거. 그게 비통사, 맞는 거 통사죠. 그래서 3가지. 첫 번째, 뭐가 생략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미. 관형어미든 연결어미든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네, 요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사는 원래 동사나 형용사랑 결합하는 식으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 문장상에 부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명사랑 결합한 형태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유형 어순이 잘못된 거 우리는 밥을 먹다 목술인데
한자처럼 술목 구조 이런 거, 등산, 독서 이런 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살짝 곰보가 이 중에 뭐냐? 얘랑 똑같은 거 뭐냐?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살짝 곰보는 뭐였냐면 살짝 뭐 살짝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사예요. 부사. 네, 의태어죠. 부사. 그 다음에 곰보, 명사. 부사랑 명사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니까 얘네 비통사인지 통사인지 모르지만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 찾아라 라는 문제였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살짝 곰보는 얼굴이 이제 그 곰보 자국, 마마 자국 살짝 있는 살짝 얼근 사람을 얘기합니다. 뜻은 전혀 상관없죠. 답이랑 정답은 3번 딱딱새였어요. 딱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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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딱딱은 부사고요. 소리에 대한 딱딱. 그 다음에 부사에 새라는 명사가 결합된 부사 명사 형식의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여러분이 헷갈렸을 때 제가 그래 헷갈릴만 했다 이 정도 선지는 2번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선생님 저 덮밥 찍고 나왔어요. 이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덮밥을 찍었다. 오예 저거 비통사다 덮밥 비통사 오예 그러고 넘어갔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었다. 이렇게 봅니다. 얼룩소는 헷갈릴 수 있었어요. 얼룩소는 안타깝게 얼룩이 명사예요. 명사. 그 다음에 소도 명사. 그러면 명사 결합은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됐습니다. 얼룩하고 딱딱하고 도대체 부사인지 명사인지 나보고 어떻게 알란 얘기냐.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그 비슷한 뭐라도 비슷한 걸 하나 엮어봐야 돼요. 만들어봐야 돼요. 뭐 너무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얘는 부사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부사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룩은 딱히 서술어로 수식하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얼룩이 지다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조사가 결합된 명사만 되지 얼룩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명사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려웠어요. 덮밥은 덮은 밥 관형 어미가 생략된 구조니까 비통사적인데 다른 구조죠? 다른 구조고 섞어치기가 좀 특이해요. 네. 섞다예요. 연결어미 어가 연결된 동사인데 여기에다가 찌개라는 명사가 결합된 거죠? 근데요 명사랑 결합할 때는 관형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형어, 체언 이렇게 결합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연결어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섞어는요 부사어예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부사어하고 명사가 결합된 케이스라서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요. 쌀에 콩을 섞어 밥을 짓다. 이런 예문이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섞어 밥을 짓다. 이렇게 부사어로서 쓸 수 있는 거죠. 서술어로 수식하는. 그래서 어쨌든 섞어찌개는 동사와 명사, 부사와 명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보기 중 의문 변동의 의문의 수에 변동으로 의문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묻고 있죠. 요거는 신유형이긴 신유형인데요. 아주 신유형은 아니었어요. 작년 2017년 기상직 7급에 의문의 개수를 변화하는 요 개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기출. 다른 직렬 기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 푸시고요. 기출 변형으로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유사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의문의 수의 변화다 뭐냐면 이 변화 자체를 뭘 묻는 거냐면 첫 번째 원래 있는 글자의 의문의 수. 원 글자의 의문의 수에서 글자 의문의 수에서 발음을 했을 때 의문 변동이라는 건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발음을 한 후에 발음 후에 나타난 발음의 의문의 수 이렇게 돼요. 원 글자의 의문의 수에서 발음 후에 발음을 해본 결과 나타낸 의문의 수 이렇게가 의문의 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려워하실까봐 작년에 그 문제를 보면서 또 개발한 게 있어요. 집중. 이거 팁이에요. 팁. 의문 변동이 몇 개 안 되죠. 대치 교체, 뭐 첨가, 탈락, 축약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자, 봐봐요. 대치 교체는 뭐예요? 의문이 바뀌었다죠. 의문이 바뀌었다. 원래 있던 놈을 딴 놈으로 바꿨다. 개수가 변화가 하겠어요?
개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개수 변화.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두 번째, 첨가 있어요. 원래 없었던 의문이 뿅 첨가가 됐죠.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네. 세 번째, 축약이 있어요. 탈락이 있어요. 축약은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축약, 뭔지 모르겠어요? 네, 축약. 의문 축약. 기억, 디귿, 비읍, 뭐죠? 기억, 디귿, 지읒, 지읒, 비읍, 맞나? 기억나나? 키티 픽처, 그쵸. 그래서 히읗을 만나면 키티 픽처로 바뀌잖아요. 기억나요? 거센 소리 대기, 축약, 자음 축약, 모음 축약.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의문의 개수? 마이너스 1. 탈락? 원래 있던 거 없어지죠? 의문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개수로 언제 세고 있어요? 시험 문제 푸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니은하고 디귿만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 국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기억하고 히읗이 만났네. 자음 축약이 발생하겠네. 의문의 개수 하나 줄어들었겠구나. 끝이에요. 네. 시간이 없는데 해볼게요. 처음에 개수를 세면 9, 5, 6, 화. 이중모음은 하나의 의문으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어요. 그런데 발음을 하면요. 국화 이렇게 거센 소리 내기가 되죠. 의문 축약이, 자음 축약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 우, 화, 아. 4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솔립, 소라고 입이 결합됐어요. 합성어예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요. 뒷말이 이하요요로 시작해요. 뭐가 첨가? 니은이 첨가. 이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립 이렇게 됐다가 니은, 리을이 다시 만나죠? 그러면 솔, 립, 유음악까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소, 올에다가 요것도 핵심이에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소리값이 없어요. 요거든 소리는 똑같죠? 이예요. 즉 요거는 그냥 머리 없으면 이상하니까 넣어준 머리란 말이에요. 달걀규슈처럼.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는 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5개였죠? 솔립 5개에서 솔립 이렇게 해서 소올립 6개로 의문이 첨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시던지 저처럼 대치는 없겠구나. 첨가는 늘어났겠구나. 탈락, 축약은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푸시던지 하시면 돼요. 발전, 된소리 대기라서 교체, 대치, 의문의 개수 변화 없고요. 독립, 비음화 일어났고요. 대치죠? 교체죠? 의문의 개수 변화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해설지를 참고하세요. 그 다음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실리, 일직면, 실리가 안동시에 있대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실리, 일직면, 사직로, 진량읍인데요. 요거는 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붙임표가 있죠. 즉 이건 다 행정구역명이란 얘기예요. 행정구역명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명은 도시군구, 읍면리동, 가길로가 있는데 대문자에다 붙임표니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뭐가 틀렸냐? 이게 너무 핵심이야. 모음 앞에서는 L로 써요, R로 써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답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인 거죠. 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는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냐면 붙임표가 있고요. 행정구역명 단위에 앞뒤가 있어요. 얘네들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는 반영하는 거죠. 지들끼리 있으니까. 얘는 38선이에요. 휴전선. 그래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는 거죠. 실리, 일직면, 사직로, 진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 제대로 써져 있으면 됐고 일직 써져 있으면 됐고 사직 써져 있으면 됐어요. 원래는 붙임표가 없으면 실리, 유음화 일어나야 되고요. 일직면 이러면서 비음화 일어나야 되고 사직로, 비음화 일어나야 되지만 붙임표 앞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영 안 하고 끊어서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량은만 진량 요거는 반영할 수 있겠죠. 진량은 니은하고 리을 만났으니까 뭐? 유마 이렇게 리을 리을을 LL로 반영한 케이스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멍 때리고 있어. 7급이라 조금 어려웠나요?
그다음 9번. 이것도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좀 약간 당황했는데 보기 속 화자의 심리 상태예요.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이 속에 무슨 생각, 심리 상태를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심리 상태니까 쫙 읽고 그 사람의 심리 추정하면 되겠죠. 중심 내용하고 비슷하니까 일단 읽고 들어갈게요. 이런 경우 여러분 좀 있을 거예요. 네. 넓은 도로 위에 아지랑이가 끓고 있어요. 너무 더운 날인가 봐요. 그때 내 곁에 있던 노인이 푹 쓰러졌대요. 나는 여기 쓰러지니까 이렇게 피한 거죠. 난 쓰러지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옆에 기대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그런데 노인이 아니 멈춰야 되는데 기울어지더니 머리를 퍽 하고 받고 쓰러졌대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옆에서.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버스가 왔어. 난 놓치면 안 돼. 막 차면 어떡해, 그죠? 얼른 탔어요. 막 버스를 탔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냥 가면 서 있었고 옆에 사람은 쓰러졌고 나는 버스를 탔어요. 죄책감 느껴서 도망치고 싶거나 뭘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이제 노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죄책감이라니.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도대체 왜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무 상관 없는데? 무더위 때문에 저렇게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이야? 아닌데, 아닌데. 내 탓 아닌데. 내 잘못 아닌데. 쓰러지라고 내가 밀었냐? 그것도 아닌데. 아,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조치했겠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면서 내 잘못은 아니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정답을 1번으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당황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뭐 앞에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미안해요.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가 아니죠. 심리 상태예요.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내 탓 아니지만 계속 괜히 찜찜해. 죄책감에 시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아니고요. 지나간 일에 시비,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 그런 말 없었고요.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잠깐 스쳐간 생각이에요. 누군가 구해주지 않았을까? 아, 감사합니다. 잠깐 스쳐간 생각이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잠깐 우리 어떻게 풀었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많이 틀린 거를 잠깐 만점자가 있나요? 오, 만점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답률을 봤을 때 50% 미만이 뭐야 상당히 많네요. 50%대랑 50% 미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3번 어려웠군요. 다이관계 3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0번, 11번, 12번 이건 헷갈렸을 수 있어요. 15번, 17번 15번 이거 15번은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17번 그렇군요. 여러분이 독해도 좀 아주 강하진 않은 걸로 그렇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10번 이거 서울시 문제잖아요. 여러분 서울시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향가 문제 매년 나왔어요. 그럼 서울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기출에서 몇 번 남았는데 한 3번, 4번 나왔을걸요? 우리 같이 확인하지 않았나? 확인했어요. 한가 문제 되게 좋아해요. 이 몇 구체냐 이런 거. 이거는 서울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안 했다? 공부가 부족했다. 네, 맹비난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의 향가 작품이 아닌 것은 향가는 다 향가인데 형식이 같냐 다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향가 형식은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우리 4구체냐? 8구체냐? 10구체냐? 요 얘기예요. 요거 골라라. 19체가 완성됐다. 산회가라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암기 팁으로 우리 수업 중에 다 했어요. 4구체는 뭐다? 서풍헌도다. 서풍헌도.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끝. 8구체는 팔모처. 그렇죠. 팔모처. 모죽지랑가, 처용가, 끝. 나머지는 다 19체예요. 이거 암기해야 돼.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이에요. 서울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딨어요? 서풍헌도 없고 팔모처. 정답 2번. 끝났어요. 8구체. 나머지는 다 서풍헌도 팔모처 없으니까 19체겠지 뭐.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어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아, 사구체는 아니겠구나 라는 거죠. 최소한 8구체 아니면 19체죠. 길이를 봤을 때 중략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19체의 안민가였고요. 전혀 상관없죠. 내용 몰라도 되죠. 요거 암기하시면 끝났어요. 나머지 세 개는 19체. 그 다음에 11번. 이건 어려웠습니다.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번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 11번하고 15번. 요거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틀렸을 거라고 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맞는 거 2개 찍고 나머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맞았어? 잘했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기억, 리을, 미음만 맞고요. 니은, 디귿 틀려요. 니은, 디귿 틀린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기억, 종성표기에는요. 원칙적으로 8종성법이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8종성법, 8종성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써져 있거든요. 8글자면 표기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8종성, 가족, 용법 이런 말이 있는데 조금 어려웠고요. 8종성법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녀 다리만 보시오 이렇게 하죠. 그녀 다리만 보시오. 됐죠? 8글자 끝났어요. 맞는 거고요. 니은 이거 수업 중에 우리가 했어요. 사이소리는요 되게 여러 개예요. 우리 지금 사이시옷밖에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여러 개였는데 듣고 있니? 되게 여러 개였는데 15세기에 성종 때, 15세기 말에 성종 때 사이시옷 하나로 통일해 주셨어요. 어찌나 다행인지. 여러분 사이시옷이 아니고 딴 게 막 존재했으면 우리 사이소리 현상했을 때 머리가 터져요. 사이시옷 하나로 통일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습니다. 현대 국어 문법이 중세 국어 문법보다 단순해졌다는 증거다 라는 거예요. 사이소리는 여러 가지가 쓰였습니다. 나중에 사이시옷으로 통일한 거지 여러 가지로 쓰였다. 디귿,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은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한다 라고 돼 있어요. 동국정은식 한자음이 뭐냐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생종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었죠. 수업 중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투리 나왔죠. 왜 그러냐면 동국정은식 한자음은 우리나라랑 달리 초성, 중성, 종성이 3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종, 종성에 이응을 반드시 써주는 방식으로 종성까지 써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요렇게 제가 이것도 준비했어요. 보편적으로는 요렇게 썼어요. 그래서 생종, 엉쟁, 훈민정음 있죠? 그래서 한자 아래 동국정은식 한자 음을 쓴 건 맞아요. 원래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자 적을 때 동국정은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동국정은식 한자음을 어디 있어요? 동국정은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쓴 게 맞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것만 쓴 게 아니에요. 한자 아래 동국정은식 한자음을 쓰기도 하고요. 동국정은식 한자음 아래 한자를 쓰기도 하고요. 한자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선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중세국어 표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려웠죠? 네, 어려웠어요. 이거 국가직 9급에서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왔어도 오늘 들었으니까 풀어야겠죠? 자, 리을,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 3분법으로 분석했는데 초성을 종성은 안 만들고 초성 다시 썼다 뭐라고요? 종성, 부용, 초성. 그렇죠? 이건 맞은 거고 이응 순음 아래, 순음이 무부프죠? 무부프, 뭐 이것도 병서도 마찬가지. 이응을 순음 아래 이어쓰기 연서법. 이거 모르는 학생 없죠? 그러면 순음이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음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중에 리을, 미음은 확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번, 4번 중에 골랐어야 했어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12번. 보기에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요거는 함정이 굉장히 많이 빠진 문제였어요. 요것도 여러분이 몰라서 틀린 문제보다요. 문제 제대로 안 읽고 내가 아는 지식대로 똑같은 문제랑 나왔을 걸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는 선지를 자꾸 정답으로 찍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공통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간의 경과. 이게 1번이에요. 대부분의 정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2번이라고 했어요. 2번. 요거 2개 자체는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공무도화가 두 번째, 우리 수업 중에 제가 노래까지 틀어줬어요.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이상은 씨 노래까지 틀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망매가. 이 두 개는요, 진짜 완전 최빈출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공무도화가 제망매가인데 임과의 사별, 둘 다 사별을 주제로 했어요. 근데 임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조금 문제가. 제망매가는 뭐냐면요, 누이의 죽음. 요거는 내 남편의 죽음 맞아요. 그러니까 임이겠죠? 근데 누이를 누가 임이라 그래요? 내 임이라고 안 불러요.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임가의 사별을 노래한 건 뭐에만 해당된다? 가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화초월의 양상은 나에만 해당되죠? 미타찰에서 만날라, 불교의 천국. 위에서는 어떡하나 이러고 있지, 승화초월 이런 거 없고요.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나에서, 그래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불교 천국에서 만나자, 나 도닥 가서 기다릴게 라고 해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고요. 가는 어메 이제 어쩔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번 시간의 경과 어떻게 찾느냐. 2, 3, 4번이 아니니까 1번을 찍었어야 되고요. 시간의 경과는 이렇게 봅니다. 여보 물 건너지 마세요 한 거예요. 말했어요. 근데 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떡하지?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죠. 그 다음 두 번째, 생사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렸어요. 죽음과 삶에서 머뭇거리면서 죽음의 순간,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의 순간. 그 다음에 나는 간단 말도 없고 가버렸대요. 머뭇거리던 사람, 누이의 죽음, 가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미타찰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죽은 누이에 대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명확하게 얘처럼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13번 미술진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과정 2번이 되겠고요. 일에 되어가는 경로 이런 얘기고, 전족은 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왜곡됐다라는 거는 사실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했다. 고사는 말라 죽다라는 얘기예요. 말라 죽다. 그래서 이거는 고사, 이거는 쉽죠? 고사. 나무가 오래돼서 말라 죽은 거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해설지로 보고 암기하세요. 전적은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정, 왜곡, 고사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 이거 우리 고유어 아침 특강에서 했죠? 했어요. 자료 그대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도 많이 하고. 갈바람은 표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갈바람 갈바람이고요. 두름 틀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많이 틀렸죠? 14번. 아닌가? 많이 맞았네. 다행이다. 두름은 기출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정답은 물고기 10마리씩을 한 줄 해가지고 두 줄로 엮은 거. 10마리를 한 줄로 해서 두 줄로 엮은 거. 20마리를 얘기하는 단위 명사입니다. 그 다음 15번. 요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틀리고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뭘 딱히 묻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서울시의 특징인데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우르르 나열해놓고 이것도 이제 머리 아픈데 요 뒤에 거를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 굳이 시간이 있다, 풀어보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시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봐서 안 만들어지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또 4번이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다 옳은 거예요. 의력어를 만들었을 때 주어가 같아야 된다. 새를 잡으려고, 사전에 있는 예문입니다.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다. 둘 다 주어가 똑같죠? 내가 새를 잡으려고 내가 돌을 던진 거죠. 그래서 주어가 같아야 된다. 일단 맞고 넘어가요. 한 문장이라도 만들어지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덜하고 도하고 get은 결합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뭐 하겠더라도 라는 문장은 잘 안 만들어져서요. 일반적으로 결합하지 못한다를 여기서는 맞다고 취급을 했어요. 정답이 3번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복수 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전에는요. 더라도라는 어미는 get 뒤에 온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는 선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국립국어를 보시면 get 더라도를 연결한 문장의 예문을 답변으로 제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걱정이 되는
선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합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3번. 뭐뭐 하거든은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만들어 보면 돼요. 네. 몸이 아프거든 나한테 전화해라. 어색해요? 완전 자연스럽죠. 어색해. 잘못된 거 3번이죠. 그 다음 은들이 뒤면 뒤에 수사의문문, 반어의문문이라고 해서요. 질문의 형식은 형식인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닌 거. 네. 그래서 예문이 좀 이상한 촌스러운 예문인데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맑은들 낚시에 도움이 될까? 된다는 얘기죠. 네. 질문의 형식이지만 된다는 얘기죠.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의문문이 맞아요.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건 됩니다. 넘어가요. 요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야, 이거 틀렸는데 어떡해요, 선생님? 됐어요. 안 나와. 9까지 9급에 15번 문제 안 나옵니다. 자, 16번. 보기에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런 문제 있잖아요. 이제 한자성어 문제였잖아요. 한자성어 문제. 맞죠? 한자성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세 개는 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요 삶의 태도랑 세 개는 적절하고 한 개는 부적절하다 이거죠.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안 보고 그냥 저는 선지만 보고도 찍는다고요. 세 개 비슷한 걸 거고 하나는 뜬금없는 거 나와 있을 테니까. 그쵸? 그쵸 정재야? 그치? 네, 그치. 그래서 보기를 일단 봐요. 우리는 문제 푸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다 필요 없고 누추한 방이지만 내가 볼 때는 신선히 사는 것 같더라.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맨날 나오는 주제 그거에 대한 삶의 태도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잘못했나 봐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맞나? 맞아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지? 정답 2번이죠? 네, 2번. 네, 근데 여기 지금 그 효과가 잘못 들어갔어요. 2번이에요. 2번은 갓난신고죠. 갓난신고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걸 얘기해요. 몹시 힘들고 어려움은 고통스러움. 물론 팩트는 팩트예요. 이 사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팩트. 이 사람의 삶은 팩트 갓난신고야. 그렇지만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자꾸 클릭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의 삶의 태도. 맞아요? 자, 어디 갔어? 네. 이 사람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은 갓난신고가 맞아. 이 사람은 힘들게 살고 있어. 누추한 방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렇지만은 요렇다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분지족이다. 비니무언이다. 단사표음이다. 다 똑같아요. 네. 소박한 삶이지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맞았죠? 다 맞은 건 아니네? 자, 17, 너무 맨날 다 맞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거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다 맞았죠?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17번. 보기를 읽고 조선 후기 반각본 소설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추론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추론하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주제를 묻는 건지 내용 일치를 묻는 건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추론하라는 건 뭐냐면요. 이 내용 자체랑 부합한다. 이 내용에서 있냐 없냐가 아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요. 우리가 어떤 걸 추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지 머리를 쓴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볼게요. 반각본 소설은 뭘 얘기하냐면요. 나무판에다 일일이 그 끌로 새기는 거죠. 엄청 개고생했겠죠. 나무판으로 새겨가지고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을 말하는데요. 민간인이 돈을 벌기 나왔죠 이제. 네. 민자하면 난리 나죠. 민자하면 이윤축을 한 말이에요. 국가사업이 아니에요. 이윤축을 했다. 종이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은 그리고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에서 간행됐다. 여러 곳에서 간행이 됐네. 그러면 서울은 경판본, 전주는 완판본, 안성에서도 찍은 게 있었다. 여러 곳에서 간행됐다. 이 정도 핵심을 갖고 추론을 해가면 돼요. 보시면 한 작품당 여러 판본, 경판 있었고 완판 있었죠. 맞는 얘기고.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됐겠다. 서울에서 만들면 서울 것만, 경주에서 만들면 경주만, 안주에서 안성은 안성만 이렇게 추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틀렸는데
17번. 이걸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1번을 많이 찍었네. 한 작품당 경판, 완판이 있잖아요. 여러 판본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서울에서 찍으면 경판. 그치? 안성에서 찍으면 안성. 완판, 경주. 이렇게 더 이상 생각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두 번째는 제작된 지역 아니죠. 여러 곳에서 간행이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곳에서 유통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더 적합한 추론이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추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익 산출? 당연하죠. 민자가 했으니까, 민간인이 했으니까. 4번, 분량이 긴 제품은 당연히 목각을 열심히 하려니까 힘들었겠다. 그치? 18번,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왔죠. 네, 다행이에요.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몇 번이죠? 몇 번? 몇 번, 몇 번? 4번.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4번 다 끝났어요. 4번, 18번.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비가 오니,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듯도 하대요. 우리 맨날 하던 거죠? 올 듯하다 하면서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 붙여 쓸 수 있지만 항상 띄어써야 되는 경우는 두 경우. 뭐? 조사가 갈라놓는 경우. 조사가 샘내서 갈라놓는 경우는 본용어, 보조용어를 띄어써야 된다. 원래는 듯하다예요. 조사가 슝 들어가면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써야 된다. 앞에 합성 동사 왔을 때 띄어쓴다. 이 두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1번, 밥을 먹은 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띄어써줘야겠죠? 2시간 밖에 only 그것 이외에는 그것 밖에는 의미가 붙여 쓰는 조사예요. 그럼 두 번째, 요거는 암기사항이죠. 관계없이, 속절 없이 한 단어예요. 관계없이, 속절 없이 틀림없다. 이런 거는 다 한 단어입니다. 근데 저거보다 출제 가능성 있는 애는 없이라는 부사라 그랬죠. 부사 없이는 항상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띄어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문 가져왔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원래는 없이는 부사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한 단어로 굳어진 애들이 있더라 라는 거고요. 3번, 작년 2017년 6월 1일 개정에서 적용된 사항이죠. 시행된 사항. 해, 섬, 강, 산 어떻게 된다고요? 외래어 뒤에 오든 우리말 뒤에 오든 항상 붙여 쓴다. 띄어쓰지 않는다. 그래서 발리섬 붙여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 19번. 오, 이거는 뭐 수업 들은 학생 중에 이걸 틀리면 진짜 너무한 거죠. 오늘 아침에도 하고 맨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했던 거? 심지어는 예문이 교재 예문하고 똑같잖아요. 네,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 문법적 기능을 묻고 있고요. 밑줄은 어딨냐? 다 보조용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조용언의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놓고 얘의 문법적 기능이 다른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용언 자리긴 자리인데 얘가 본용언으로 쓰였냐? 아니면 진짜 보조용언으로 쓰였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묻는지. 품사 묻지 않았죠. 띄어쓰기 묻지 않았어요. 문법적 기능.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 그래서 본용언으로 쓸 때는 판별법 두 가지가 있죠. 1번. 보조용언 자리에 서술어가 위치되어 있지만 본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는 그 용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실제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살아있다. 이러면 본용언이에요. 그죠? 본용언. 그런데 보조용언은 어째요? 단순히 본용언의 뜻을 살짝 보충해주면 그때는 보조용언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중간에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될 수 있어요. 본보조는 딱 붙어가는데 본용언인 경우에는 중간에 다른 요소 들어갈 수가 있다. 항상 들어가진 않지만 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정답은 1번이에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고고고! 어머니 가셨대요. 워크어웨이 한 거죠. 가셨다. 고고고라는 뜻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본용언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고서 가셨다. 요 판토마임, 마임을 엄청 여러 번 한 것 같아. 수업 중에. 들고서 가셨다. 본용언이죠. 나머지는 다 보조용언이에요. 끝내지 못했다는 건요. 진짜 하지를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끝내는 걸 못한 거예요. 끝내는 행동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이 끝내는 행동에 대한 보조 동사가 되겠고요. 입어보다는 쉽죠? 자주 나왔죠? IC가 아니죠. 입어보는 거는 시도, 시험해보다고 놀려대다. 이게 좀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대다는요. 얻다 갔다 대다 이런 뜻이 본용언이겠죠.
이 대단은 반복적으로 하다, 정도가 심하다, 보조동사입니다. 놀리는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의미죠. 보조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설명 방식. 한번 선지를 좀 볼까요? 뭘 묻고 있나? 20번. 20번도 많이 맞았어요. 보시면 설명 방식에 1번 현상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 말도 어려워요. 현상 그 뒤에 있는 원래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인과관계, 원인 결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나오냐, 아니면 반복되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느냐, 아니면 유추는 뭐예요? 두 대상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속성이 비슷하니까 이런다. 유추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 해결을 제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봅니다. 현상의 이면으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나와요. 필로티 문제가 아니고요. 필로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사전 봤어요. 건축 양식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디테일. 이 밑에 기둥 있는 건물들 있죠. 네. 그리고 보통 주차장 있고, 그래도 우리 무슨 빌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필로티 양식이라고 합니다. 필로티. 그래서 필로티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이가를 물어야 된대요. 왜, why.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뭐가 관련이 있냐면요. 주주주주주 하면요. 결국에는 7, 80년대 주택 공급 정책의 결과다라는 게 나와요. 즉, 그냥 필로티라고 세워있는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필로티 건축이 나왔느냐가 나오고 있어요. 주차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저렴 도시도 나오고요. 주택 공급 정책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건 맞게 되겠고. 두 번째, 인과관계 Y 나왔죠? 주차 대수를 맞추려면 뭐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되는 사회 문제 나왔죠? 세월호의 평형수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렴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사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세월호의 평형수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데, 평형수라는 게요, 배 밑에다 물을 깔아요. 저도 새로 알아봤어요. 새로 물을 깔아서 배가 흔들렸을 때 균형을 잘 잡으려고. 그래서 평형수가 많으면 배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형수를 많이 넣으면 기름값이 그만큼 많이 들고 화물을 못 싣는데요. 그래서 세월호 때는 평형수를 많이 빼서 그게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나쁜 놈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유추가 아니다는 건데, 유추는 비슷한 속성, 두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비유해야 되는데, 보시면 세월호 평형수가 어쩌고저쩌고 관련이 있듯이 정도로 나와요. 비유하는 멘트가 나와요. 근데 이걸 멘트가 비유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유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단순히 비유만 했고요. 유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만 듣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제가 준비했어요. 매 강의별로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학원에 오셔도 되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김희진의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다는 거는 일부 학생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7급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서울시 9급 문제를 풀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